공이 될 때야. 공이 누가 쓴 거야? 원래 못 올라줘. 빨리 와. 지금 문제 1번이야. 빨리 들어. 너무 편한가? 최근에는 다른 의견들도 있지. 이기적 유전자에 보면 유전자가 생명의 기본단위다. 진화의 단위는 뭘까? 진화의 단위는 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구조적 기본단위를 만들었어. 구조적으로는 아마 세포가 제일 그럴듯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세포를 잘 알겠지 다들. 기본적으로 세포가 물속에서 발생되었다고 가정하면 생명을 이루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환경과 뇌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환경하고 섞여 있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자연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경계선이 필요하단 말이지. 생명이 태어난 것이 물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생명들은 물속이니까 물하고 분리될 수 있는 걸 따져보면 얘도 옵션이 있었을 거야. 히어로가 많이 붙어있으면 물하고 분리되니까. 미네랄도 어쩌면 쓸지도 몰라. 우리가 본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기름막을 둘러치고 있다는 말이죠. 치밀하게 구멍을 내지 않고 구멍이 나면 이제 죽는 거지. 구멍이 나지 않은 기름막으로 경계를 쓴단 말이야. 사과도 있네. 기억 잘못 누르는구나. 보통 뭐 우리 몸에 있는 3대 성분은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지. 핵산도 무지하게 중요하잖아. 빨리 와 빨리. 핵산도 무지하게 중요하잖아. 핵산은 뭘 이루는 물질인가? 유전자를 이루는 물질이다. 아, 좋네. 유전자. 유전자가 뭐지?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유전자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야? 유전자, 유전을 시키는 물질인 거잖아. 정보를 두세대에 전달하는 물질이 유전자야. 그게 유전자야. 그 유전자가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핵산이라는 게 DNA, RNA 이런 거니까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전자가 문제는 알았는데 유전자가 뭘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지. 내가 지금 이런 거 봤어. 아, 바꿨어?
DNA나 RNA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보면 아직 생화학을 안 배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고 당이라고 부르는 탄수화물이 있고 지방질이 있고 지방질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포를 둘러싸는 경계면을 만드는 물질일 거고 속에도 나뉘지만 여기에 핵산은 그렇게 딱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지. 그런데 핵산의 가운데 있는 거는 뭐지? 핵산의 코어를 이루는 거? 라이보스라고 부르는 당이지. 글루코스는 6탄당인데 이건 5탄당이야. 5개 셀이지만 당이야. 탄수화물.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거는 인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인산으로 연결되어 있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요 옆에 붙어 있는 거 그런 우리가 알칼로이드라고 합니다. 알칼로이드에 ATCG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알칼로이드로 배운 적 있어? 알칼로이드가 뭐지? 누가 알칼로이드가? 뭐처럼 작용하는? 염기성처럼 작용하는 유기물이 대부분 뭐가 들어있지? 질소가 들어있는데 유기물 중에 산을 만드는 거는 뭐지? 유기물로만 산을 만들면 뭐가 산을 만들 수 있지? 유기물로 되는 산, 카르복실레시드 COOH가 붙어 있으면 산이 되고 염기를 만들려면 질소가 들어가야 돼. 질소가 들어가 있는 유기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기를 띄고 있으니까 알칼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알칼로이드야. 오이드는 비슷하다는 뜻이야. 오이드 들어가면 다른 단어 뭐 있어? 스테로이드 좋네. 그것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스테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내가 잘못했다. 말고 또 다른 말. 사람처럼 생긴 로봇? 휴머노이드. 올간하고 비슷한 거? 올가노이드. 셀하고 비슷하면 셀로이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야. 오이드란 말은 뭐뭐랑 비슷하다 이런 뜻이야. 안드로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가 사람형 로봇이 안드로이드야. 휴머노이드하고 비슷한 거야. 오이드. 그래서 알칼로이드. 알칼리는 뭐지 그러면? 염기성 물질인데 염기성 물질 중에 OH가 있어서 물에 잘 녹는 염기성을 알칼리라고 한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알칼리들 NaOH, KOH 그런 거 하고 비슷한 유기물을 우리가 알칼로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핵산 속에는 알칼로이드와 구조를 따지자면 탄수화물 상당히 몇을 들어갔네. 인을 상대로 치기는 싫으니까 인을 뺐고 알칼로이드는 유기물이긴 한데 그걸 3대 요소라고 부르는 딱 4대까지 치면 알칼로이드를 넣거나 혹은 뭉쳐서 핵산을 넣거나 모르겠지. 그런데 얘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컴포넌트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비교해서 그럼 단백질을 완전히 잘못 읽었나봐? 아닌 것은 내가 들었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단백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미노산이라는 말 자체에 아미노산의 구조가 들어있어. 뭐뭐가 있다는 거야? 아미노가 있고 산이 있다는 거야. 유기 아미노는 뭐라고? NH2 같은 이런 그룹일 테고 산은 카르복실레시드고. 그래서 아미노산은 한쪽에 NH2가 있고 한쪽에 카르복실레시드가 이런 구조이고 가운데 여러 가지 구조들이 끼어 있어. 그 구조들이 여러 가지 원소들이 들어가지만 황은 있는데 사이오 같은 황은 있는데 C는 없어, P는 없어. 나중에 그래서 적어가지고 유전자를 이루는 물질이 뭐냐? DNA일까? 단백질일까? 이걸 따지는 유명한 실험이 있지. 어떻게 하는지 누가 아는 사람 없어? 그렇지, 유전자가 뭐라고 했어? 유전 정보를 후손한테 물려주는 물질이 유전자야. 우리가 아무리 쳐다봐도 씨앗 하나에서 전체가 다 나오니까 이 씨앗 속에 정보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옛날에 정자를 정확히 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세포가 속에 정보를 담아서 전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담아서 보내는 이 정보가 어디에 담겨 있었을까? 대표적인 후보가 지방은 아닐 것 같고 단백질이냐 핵산이냐 혹은 탄수화물이냐 이게 19세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과학적 문제였던 거지. 20세기 초까지.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하는 실험을 했었지. 어떻게 증명이야? 응? 어떤 실험이야? 혈액균에다가 죽은 단백질이랑 단백질이 살아있는 단백질하고 죽은 단백질 어떻게 구분해? 한번 삶아주면 죽나? 단백질이 죽은데 살면서 어떻게 하나? 열로 가하면 죽는다. 단백질이 변성. 오케이. 그래서 뭐 단백질이 변성돼서 죽었다 치자. 그래서 그걸 조사했더니 뭐 병균이 전달이 안 됐어. 그러면 근데 핵산은 가열에도 안 죽나 보지. 변성이 안 되나 보지. 아니 핵산 주 하니까 병균이 전달돼서 단백질을 죽여서 넣으면 안 되겠다. 단백질을 살려서 넣어야지. 그래야 실험 증명이 되지. 그렇지 않아? 단백질은 죽여서 넣고 핵산을 살려서 넣고 핵산이 이겼어. 그럼 맞지 않냐? 둘 다 살려서 넣고 해가지고 되는 걸 봐야 실험이 정당한 실험이 공평한 거 아니야. 그럼 좀 이해가 좀 이상하다. 박테리오파지는 뭔데? 박테리오파지는 벌레야? 세균이야? 바이러스야? 바이러스에? 그래서? 핵산에는 N이 안 포함되어 있나? 아까 핵산 했을 때 핵산에는 N이 안 포함되어 있어? 지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S 하나는 S로 레이블하고 하나는 P로 레이블해서 누가 전달되는지를 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실험을 할 거 아니야. 단백질에는 인이 없어. 단백질에 황은 있어. 핵산에는 인이 있어. 황은 없어. 이걸 알아야 그 실험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거지. 방사성 동위원소로 P하고 S를 각각 레이블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기입하고 살아남아서 전달된 이 다음 바이러스 세대를 끄집어내가지고 봤더니 누가 들어있었냐를 쫓아가서 공부를 하는 거지. S는 안 들어있고 T만 들어있구나. 아, 유전자는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 시간을 알았단 말이지. 오케이? 자. 탄화수소 이거 같기도 해. 탄화수소 내가 이거 탄화수소로 하는 탄수화물이라고 썼어. 두 개 차이가 뭐야? 탄수화물과 탄화수소의 차이. 영어로 뭐라 그러나? 탄화수소는 영어로 뭐라 그래? 카보하이드레이트. 이거는 뭐야? 얘가 카보하이드레이트 아니야? 쟤는 뭐야? 자, 얘는 카보하이드레이트. 카보하이드레이트. 이름이 부드를 준다. 카보하이드레이트. 글루코스. 라이보스. 그럴듯한 이름이야. 카보하이드레이트. 물질되어 있는 탄소. 이게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러면 하이드로카본이 뭔지도 모르고 답을 찍었어? 내가 지금 답을 얘기해 버렸네. 탄화수소는 하이드로카본이야.
하이드로젠이 붙어 있는 카본이야. 대표적인 거는 하이드로카본을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하이드로카본, 카본에 하이드로젠만 붙어 있는 거. 메탄도 있고 길어지면 이거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의 성분이 그런 거 아니야. 심플한 알케인. 심플한 알케인을 쓰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그냥 심플한 알케인만 있으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물에다 집어넣으면 기름 방울이 빨라지겠지. 분리는 해줘야 되는데 이 그래도 경계면은 물하고 친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하이드로카본이 있으면 한쪽 끝은 하이드로필릭 해야 돼. 얘보다 조금 더 하이드로필릭 할 수 있는 게 이게 분도 산화되면 이렇게 되거든. 원유는 태우면 자동차가 간다 그러지. 대단한 에너지가 들어있어.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어. 산소하고 결합해서 태우면 탈 수 있는 대단한 에너지가 들어있어. 우리가 원유를 마셔서 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으면 한컵만 마시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 하이드로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렇게 요거 하나만 딱 붙여주면 물에 잘 녹아줄 수 있는 요거 하나만 딱 붙여주면 그러면 갑자기 저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야. 미치도록 좋아하는 음식이야. 맛있는 음식의 대명사.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다는 그 식용유. 맥주성분이지. 저거는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끼어들 수 있는 요 그룹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저걸 이용하면 쟤네가 열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서 얘네가 기름막을 만들 수 있어. 물에서 습힐 수 있는 기름막을 만들 수 있어. 저물질이 세포막의 구성성분.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생물체 세포막은 저보다 조금 더 세련된 걸 쓰고 있어. 길이는 좀 더, 이 속은 좀 더 기름지면 좋겠고, 그래서 두 개를 쓰고, 표면은 좀 더 물질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다가 인상까지 달아가지고, 바깥쪽은 좀 더 물하고 잘 섞이게, 안쪽은 좀 더 기름질이 잘 되어 있게, 이런 인지질 이중성이라고 부르는 저런 구조를 세포막의 기본 구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바닷속 어딘가 그래서 생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여기 보면 심플한 가로옥시드 시대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물질로 쓰이지 않았을까. 탄수화물을 왜 안 되나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포도당불의 농도가 질소성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안 되고 탄화수소는 진액들이 뭉쳐가지고 기름 방울을 만들지 그게 속에서 공간을 줄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이런 걸 쓰는 이상한 애들도 있기는 해. 자,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은 세포를 만드는 기본적인 경계면은 인지질 이중성을 쓰고 있는데 가끔은 껍데기를 이렇게 단백질로 둘러싸고 있는 애들도 있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부르지 않아. 이런 경우는 단백질 외투라고 불러. 프로틴 코트라고 불러. 몇몇 바이러스만큼 사이즈가 되게 작아지면 굳이 막의 구조가 없더라도 이런 단백질 껍데기로 둘러싸서 그 속에 핵산을 보존하는 생명이지 아닌지 얼굴이 이상한 애들도 있기는 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부르지 않아. 바이러스 막이라고 부르지 않아. 우리가 바이러스 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코트 바깥쪽에 다시 이런 인지질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저런 막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거는 캡시드 이렇게 부르고 프로틴 코트라고 부르지 막이라고 부르지 않아. 거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자.
자, 첫 질문은 1시간짜리 질문인데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해서 물어볼 1시간짜리 질문인데 다른 모든 얘들은 생명의 일부 특성을 가리키고 있긴 한데 우리가 얘기했네. 물질 대사가 없는 생물이 있을까 없을까? 혹은 거꾸로 물질 대사를 생명이 아니지만 물질 대사를 하는 거는 없을까? 뭐 작은 반응기가 있다고 쳐. 뭐가 들어오고 프로세싱 해가지고 쓰레기를 밖으로 꺼집어내는 기계가 있다고 쳐. 걔는 생명인가? 물질 대사라고 부르는 건 뭔가 원료가 들어오고 처리한 다음에 프로세스가 나간다는 얘기잖아. 예외를 찾으면 예외를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걸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한 걸 찾기가 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성장, 크리스탈의 성장, 결정의 성장 이런 거 보면 성장하잖아. 주위의 물질을 받아들여야 성장하잖아. 자기 복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애를 복제한다. 노새 같은 애는 새끼가 못나는데 장나기하고 말하고 그것만 노새는 한평생 잘 살긴 하지만 새끼는 못 낳는데 그럼 걔는 생명이 아닌가? 걔가 살아있는 동안은 생식 능력이 없으니까 생명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냥 봐서는 말이나 노새나 우리가 구분도 못하는 만큼 생명이라고 보는 거잖아. 생식 능력이 있다가 어느 날 생식 능력을 잃으면 그것도 생명이 아닌가? 자, 그런 기준을 하나씩 이렇게 대놓고 보면 생명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이런 정의를 내린 사람이 슈레드거라고 하는, 슈레드거가 한 것이 슈레드거야.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쓰고 그 사람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생명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예로 본 경계선은 인지지의 이중하고 생기는 경계선이야.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밖이야. 이 안쪽에 있는 질서를 계속 유지하는 무게, 이걸 생명이라고 정의하면 빠져나갈 부분이 별로 없어.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게 유지되는 동안까지는, 노쇠가 죽지 직전까지는 생명이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울 얘기가 여러분이 보던 주제는 이거였는데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요. 호르몬의 역할을 이해하면 생명이란 무엇이고 생명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호르몬의 역할이 뭐냐 따져야 됩니다. 우리 몸에 정체성을 제공하는 것은 핵산이야, 유전자야. 내가 누구다 하는 걸 보여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 대회가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유전자는 역할은 뭐야? 유전자의 기능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유전자에 담겨있는 그 정보의 의미야. 우리가 자손한테 전달하는 정보는 자기 테이프 하나에 자기 테이프하고 비슷한 DNA라고 부르는 물질에 정보를 부지런히 담아서 전달하는데 20법 아니고 40법짜리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정보는 DNA가 사람의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DNA는 상당히 보링한 물질이야. 끄집어내놓으면 그냥 끈적끈적하고 그냥 점액질 물질이고 안에 또 들여다보면 구성성분 4개밖에 없어. 뭐 별로 기능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뭐 그냥 기능을 쓰는 그런 물질인가 하고 생각할 만큼 상당히 보링해 보이는 물질이야. 이거에 비해서 단백질은 얼마나 다양해. 기능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유전자가 뭔지 몰랐던 시절에 유전자가 뭐를 했을까? 잘은 모르지만 단백질 아닐까?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추정이잖아요.
자, 그러고 봤더니 단백질이 모든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유전자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줄 때는 자기 태그 그냥 주는 거예요. G 파일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를 EXE 시키면 돼가지고 작은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탄수화물도 사이사이에 단백질을 해주지만 우리가 자선한테 전달하는 정보 화물은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이제 호르몬의 역할이 뭘까? 호르몬의 역할은 입을 하는 건데 저런 게 왜 필요할까 하는 걸 설명해야 호르몬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은 도현이가 호르몬에 대한 강의를 먼저 앞에 살짝 해주고 기본적으로는 생명의 구조와 생명의 기능과 다시 말해서 생화학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도현이를 초청해서 도현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빨리 나와라. 받으시고 잘 안 되니까 이거 받으시면 저는 오늘 호르몬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호르몬은 이제 우리 생체에서 일어난 여러 반응들을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그리스어인 호르마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극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이제 호르몬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고 그 호르몬의 정의는 내분비 기관 중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호르몬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인데 과학자들이 1900년 초에 이제 신경계가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실험 동물의 그 소화기관에 있는 신경계를 다 끊은 다음에 이 소화에 관여하는 물질이 분비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신경계를 다 끊었지만 그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의 분비에는 신경계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분비되는 그 물질이 세크레틴이라고 하는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호르몬은 케미컬 스트럭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두 번째는 아민 호르몬, 세 번째는 펩타이드 호르몬입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저기 그림에 보이듯이 탄소 고리 4개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리 4개 중에 3개는 6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1개는 5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탄소 고리에 붙어 있는 작용비의 종류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저기 맨 위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의 한 일종인데 이 콜레스테롤로부터 유도돼서 다양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예시로는 이제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또 신장에서 그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그리고 또 이온의 제흡수에 관여하는 그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이제 예시로 있습니다. 이런 콜레스테롤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 때문에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포의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뚫고 바로 들어가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펩타이드 호르몬인데요. 이렇게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저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생성된 물질이 만약에 호르몬의 역할을 하면 그 호르몬을 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슐린이 있는데 인슐린의 활성화 상태는 저렇게 두 개의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가닥들이 저렇게 존재하는 경우이고 인슐린은 이제 이자에서 분비돼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예시로 옥시토신이 있는데 옥시토신도 저기 보이는 그림처럼 9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펩타이드 호르몬입니다. 이 펩타이드 호르몬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스테로이드 호르몬과는 다르게 수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인지질 이중층을 뚫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2차 전달자를 통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작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민 호르몬인데 아민 호르몬은 이제 아미노산 하나로부터 유도된 호르몬이고 타이로신이나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으로부터 유래된다고 합니다. 예시로는 이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있는데 저쪽에 맨 위에 보이는 타이로신으로부터 세 개의 호르몬이 다 유도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타이로신으로부터 또 유도되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갑상선에서 작용하는 티록신이나 아니면 트리아이오도티로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유도돼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도 있는데 그 호르몬이 이제 세로토닌입니다. 호르몬은 특이성과 그리고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포에 이제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역할을 하는 그 단백질과 그리고 호르몬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 두 개의 구조적 특성이나 아니면 극성 같은 성질에 따라서 이게 호르몬과 수용체가 결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호르몬은 어떤 특정 세포에만 표적적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특징 중에 하나가 척추동물 사이에서 종특이성이 없는 호르몬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돼지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은 인간한테 그대로 주입해서 쓴다고 해도 인간한테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공통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기 그 폴리펩타이드 사슬 두 개가 이제 인슐린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슬에서 딱 세 개의 아미노산만 그 일반적 돼지 같은 그런 동물이랑 인간이랑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세 개 차이가 작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세 개를 제외하고는 공통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특이성이 없는 호르몬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이는 질문해 볼까요? 질문하실까? 수고했다. 자, 허니가 자료를 준비해 와서 호르몬에 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해주네. 구조를 한번 볼까? 아미노산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미노산을 보면 기본적인 아미노산 구조야. 그러면 아미노산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몇 개? 20개. 핵산은 몇 종류? 핵산 4종류. 자, 20개 중에 보면 아미노산 이렇게 되는 거야. 기본 구조가 아미노산이야. 중간에 연결되는 카본 1개야. 카본이 1개로 되어 있는 아미노산을 우리가 알파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알파 아미노산. 카본이 2개가 들어가면 베타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데 알파 베타를 부르는 기준은
카르복실레시드를 기준으로 요자를 알파자리라고 합니다. 하나 더 그 요자는 델타자리까지. 자, 그래서 알파 아미노 애시드 이게 아미노산의 기본적인 구조. 그래서 아까 다른 호르몬 구조를 보여주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논문은 잘 몰라도 이게 아미노산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라는 걸 보면 끝에서 보면 아미노산이가 아니야. 이거 이제 펩타이드 연결이 아마이드가 아니고 이래서 보면 아미노산이야. 이만큼 아미노산인데 여자리가 딴 거랑 지금 다시 기라고 되니까 여기로 보면 아미노산이고 여자리는 그때 있는 사이드 체인. 저 사이드 체인이 다른 거에 따라서 순서에 따른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구조가 보여줄 수 있죠. 구조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지. 스테로이드도 되고, 스테로이드도 되고,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는 펩타이드도 되고, 또는 뭐 있었나?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라고 부르는가? 아민으로 되어 있다. 아민 보면 아민 딱 하나 있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보면, 아미노산에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미노산이 약간 대명되는 거지. 자, 여러 가지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기는 해. 근데 뭐 다 따져보면 그런 것이 많지 않아. 줄을 얘기하는 게 신기하게.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런 걸 알게 돼. 그런데 크게 성질값도 나눠보면, 아미노산을 두로 쪼개라고 보면 친수성의 아미노산과 소수성의 아미노산을 쪼개라고 수 있어. 자,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보면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고 호르몬을 낳는 세포가 있어요. 얘네가 왜 분비하는 건 분비하고 낳는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세포가 얘기 하나 있고 세포가 얘기 하나 있으면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얘한테 전달하고 싶어. 그래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나 직접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 몸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세포가 여기 있는 세포한테 뭔 얘기를 하고 싶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메시지를 혈액 속으로 내보내. 그럼 혈액을 타고 딱 돌다가 다른 세포에 도달해요. 혹은 가까이 있으면 혈액까지 안 써도 돼.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두 세포면 조금 떨어지는 세포면 몇 개 더 나가면 갈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분비를 해. 분비한 게 이 세포에 도달했을 때 이 세포가 이걸 받아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 신호가 이 세포 가서 뭐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 자, 이 신호를 전달할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이 세포, 이렇게 세포 껍데기고 세포막이고 세포막은 장벽에서 연결되고 저거는 기름막이고 바깥쪽에 물질이 되는 기름막이고 그래서 소수성인 것들은 여기 닿으면 문제없이 이 기름막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 대표적인 지방이거든요. 지방적 물질은 이걸 문제없이 그냥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는 안에 있는 막들도 다 통과해가지고 뭐 여러분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내가 준 어떤 신호를 상대방 세포가 받아가지고 가장 크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뭐겠어? 모든 세포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포를 생명의 한 단위라고 부르는 게는 모든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는 정보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 정자나 난자처럼 정자나 난자는 각자 나와가지고 만날 때까지 정보의 절반씩만 가지고 와. 엄마한테 3세트, 아빠한테 3세트, 절반씩만 들고 나와서 딱 만나는 순간 한 세트가 만들어져. 우리는 2카피를 그려줘. 기본적으로 2N 상태라고 불러. N 상태가 아니라 정자나 난자는 N 상태로 만들어져. N 상태로는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나요? 만들어질 수 있어. 벌은 일벌들은 암컷인데 N 상태래. 수풀은 N 상태래. 그래도 모양이 만들어진데 문제가 없어. 그럼 왜 꼭 N을 써야 되나요? 하나가 고장나면 나머지 하나가 약간 보충해 줄 수 있으니까 N이 조금 더 스테이블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하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다 N 상태를 선호해. 대부분의 상태 생애를 우리는 N 상태로 보내고 아주 짧은 기간만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만 N 상태로 만들어서 걔네가 새로운 콤비네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콤비네이션은 또 다른 큰 주제니까 그 얘기는 안 하더라도 세포가 어떤 시그널을 받았을 때
가장 크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 이 신호를 이용해서 유전자에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액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호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고, 여기서 내가 새로운 기계들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들어온 신호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들어가서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은 통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hend막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붙어가지고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대충 25,000개 정도 된다 그래. 많은 것 같지? 많아. 조그마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수천 개 가지고 있어. 효모 이스트 6,000개 가지고 있어. 초파리 2만 개나 갖고 있어. 시에르란테라고 부르는 벌레도 2만 개 있는데 G 우리하고 비슷해. 아까 돼지 얘기 나왔잖아. 돼지 우리하고 거의 똑같아. 돼지야. 아미노산 3개가 변한 게 중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게 따라 다르지. 내가 대응을 이렇게 안아서 시그널을 줘야 돼. 딱 이 부분이 대응하고 이렇게 딱 인지하는 부분이야. 이 등판 3개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별 차이 있겠어? 차이 없겠지. 손에 있는 3개가 바뀌면 못 잡을 거야. 원래 대응을 잘 인지했는데 이제는 이래가지고 못 잡을 거야. 얻은 위치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단 한 개라도 대응을 인지하는 이 부분이 바뀌면 대응을 제대로 인지를 못해. 자, 이렇게 가는데 호르몬이 여기까지 전달을 하는데 크게는 소수성과 친소성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소수성이면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하면 아무 장벽이 없어. 그냥 막 들어가서 여기 가서 유전자 25,000개 중에 유전자 12,000번에 가서 붙어. 그러면 그 12,000번을 만들기 시작해. 굉장히 막강한,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 중에 스테로이드 저제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지. 먹으면 그냥 들어가서 아무나 가서 막 해. 막 발현시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효과는 되게 좋고, 근데 들어가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오래 쓰면 상당히 부작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 잘 쓰지 않아. 몇몇 경우에 쓰기는 하지만, 온몸을 통제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 쓰기는 하지만, 저런 거는 개수가 좀 적어. 많은 경우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건 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건 다른 분자로 이루어져 있건 대개는 친수성이야. 그 말은 저 막을 투과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막 끝대기까지 넣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넣을 수 있는데 호르몬이 투과를 못해. 투과를 못하는데 이 신호는 이 세포안으로 넣어줘야 돼. 어떻게 생겼어? 응? 리셉터라는 걸 사용을 한다. 여기에 표면에 수문장 같은 애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냥 통과 못해. 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얘 가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그림들이 있었지. 모두가 서로 주고받는 짝이 다른 거를 이렇게 보여줬어. 직접 붙는다고 뭐 여기는 저렇게 튀어나온 걸 표시했네. 리셉터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리셉터라고 치면 호르몬이 이렇게 되면 여기만 왔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만 왔을 수 있어. 저런 방법으로 표면에 가서 수문장한테 시그널을 전달해. 이거 좀 만들어야 돼. 12,000번 만들어야 돼. 그럼 쟤는 어떻게 그 시그널을 해까지 전달할까? 리셉터에 붙어서 한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리셉터에서 붙었어. 그 다음에 저 안에까지 어떻게 가? 다른 물질을 여기서 또 만들어내. 얘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얘가 다른 물질을 여기서 이 얘를 인지하면 얘가 그렇대. 그러면 여기서 물질을 또 막 만들어내. 이 물질은 이 물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물질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이 여기까지 도달하기도 하고, 이게 직접 아니고 얘가 다음 단계에 그 물질을 또 만들어내기도 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밖에서 주어진 물질을 퍼스트 메신저라고 불러요. 메신저가 정보를 가지고 전달하는 주체니까 퍼스트 메신저라고 불러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물질을 우리가 세컨드 메신저라고 불러요. 만약에 한 번 더 거치면 서드 메신저가 되겠지.
이걸 타고 시그널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멤버인을 거쳐가지고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통과한다 이런 뜻의 트랜스가 붙고 트랜스덕션이라고 얘기하고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얘기해요. 신호 전달 이 말이에요. 호르몬이 그 중에 한 가지 이해야.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색깔 메신저 중에 유명한 것들을 보면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이너스토 트랜스포스페이트, 사이클릭 AMP 얘네들 다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이야. 안에서 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아도 관계없어. 안속은 물 공간이기 때문에. 얘네가 다음에 더 가가지고 또 만들면 칼슘을 릴리스해. 칼슘은 서드 메신저. 저런 것들이 대표적인 세포 내 신호 전달 물질들이에요. 자, 호르몬을 짚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골라서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통칭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거는 메신저라고 부를 수 있고 시그널 트랜스미터라고 부를 수 있고 시그널을 전달하는 물질이니까 시그널이 이렇게 가까이서 분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멀리까지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봤을 때 호르몬은 핏줄을 타고 전체에 보냈어. 이게 제일 멀리까지 보내는 방법이고 온몸에 보내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 스케일로 하면 우리가 이거를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가까운 영역 내에서 후부적으로 분비해서 그 주위에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시그널 트랜스미터라고 부르고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고 사실 기능상은 별 차이가 없어. 단지 혈액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쓰는데 엔도크린, 엑소크린 이런 걸 써. 엔도하고 엑소 차이가 뭐지? 엔도는 뭐고 엑소는 뭐예요? 하나는 아니고 엑소는 밖이라는 얘기다 그지? 자, 크린은 분비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호르몬 같은 거를 내보낸다는 뜻이겠네. 자, 엔도크린은 뭐가 엔도크린이고 엑소크린은 뭐가 엑소크린이겠어? 내분비, 외분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엔도는 뭐고 엑소는 뭘까? 같은 엑소는 좋아. 엔도는 호르몬 같은 거고 엑소는 소화액 같은 거다. 차이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소화액은 어디로 분비되는 거야? 소화관으로 흡수되는 거네. 소화관 속은 우리 몸의 구조로 봤을 때 아니야 밖이야. 우리 몸이 도넛이라고 생각하면 그 밖이잖아. 그렇지? 여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도넛을 이렇게 딱 오므려져 있어가 줄에서부터 다른 길로 나갈 때까지 유충들이 통과해서 흡수해서 들어온 것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지. 나머지는 입속을 통해서 지나갈 때까지 그것은 바뀌잖아. 그래서 소화관으로 분비하면 엑소크린이라고 소화효소 같은 거. 일할 애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우주선 밖에서 일하는 거야. 엔도크린은 혈액 속으로 분비하는 거야. 그럼 우리 몸을 타고 온몸을 타고 도는 거잖아. 그래서 분비 체계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자세히 몰라도 엔도크린, 내분비, 외분비라고 얘기하면 아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신을 다 돌 정도로 이렇게 큰 범위로 하면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트랜스미터라고 부르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뉴로트랜스미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까이서 시그널을 줘가지고 가까이 있는 세포들을 패스해줍니다. 기본적인 틀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한 세포로부터 다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데 쓰는 이런 거대한 체계 중에 호르몬은 그 중에 일부분을 차지한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질문. 혈액 말고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분비를 했을 때 혈액 없이 그냥 세포 밖으로 이렇게 분비했다고 쳐.
이렇게 해서 분비하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공간을 메우고 있는 이런 매트릭스 같은 영역들이 있는데 이렇게 분비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고 그런 거는 가까이만 연결할 수 있으니까 트랜스미터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여기까지 안 가니까 자, 분비라고 하는 게 이 밖으로 나오는 분비긴 분비야. 여기서는 아주 지역적으로만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면 분비에서 받아줄 만한 데가 전체를 타고 도는 데가 될 텐데 혈관 아니면 소화관 아니면 림프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로 들어가면 림프관하고 혈액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래도 안쪽에 있는 거니까 내분비라고 부르고 소화관이면 외분비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혈관 말고 또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자. 다른 거가 가지고 분비될 만한 우리 몸을 타고 도는 순환기가 있을까? 몰라, 기억나 그런 걸 타고 모르는데 아직 기억나가 실질적으로 규명을 못했습니다. 침 올라와서 전달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잘 모르잖아. 현재는 알려진 게 그 정도 되니까. 또 다른 질문. 그렇진 않아. 실렉티브가 거의 없지는 않고 최소한 얘가 작용을 할 때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는 받아주는 자리가 다 다르겠지.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어디에 붙을까는 거기 가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앞에 봤던 저 구조들 섹터 호르몬들 보면 구조가 대단히 유사해.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나 뭐 별 차이 없어. 보면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이 기본적인 권력 육각형 네 세 개에 오각형이 하나 붙었고 뒤에 조금씩 변했어. 혼자 구조로 보면 저렇게 붙은 구조를 스테로이드라고 부르고 스테로이드에 조금씩 변하는 이런 거 보면 얘는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이고 얘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들이야. 뭐 그렇게 짝들이 다른가? 거의 똑같지. 그러나 나타내는 결과는 무척 다르잖아. 통과해서 이동하는데 별 장애가 없다는 것이지 선택성이 없다는 의미잖아. 저거에 약간의 비율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엄청나게 큰 거고 그렇다는 것이 선택성이 없다는 얘기는 선택성 당연히 있어요. 또 다른 질문. 네? 어디가 안 하다는지는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생명체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생각해보자. 이 세포 하나가 한 단위라고 가정해보면 이 세포는 이렇게 동그랗게 치밀하게 안과 밖을 구분해서 딱 만들어져 있어.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기도 하지만 이 구멍들은 항상 열려있진 않아. 통제하는 무슨 시스템들이 다 있어. 문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온 채널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막이 싸고 있는 요 영역은 바깥하고는 달라야 돼. 요 안은 난막 시설도 잘 돼 있어야 되고 밖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바깥쪽에서는 계속 퍼틀어져 가고 깨져 나가는 환경이라도 요 속은 내가 핵 구조랑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랑 뭐 라이소솜이랑 뭐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게 딱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 밸런스가 깨지면 세포가 못 살아남고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겠지. 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가 아까 물질 대사라는 게 있었고 대사는 필요한 걸 계속 퍼놓고 쓰고 남은 쓰레기는 계속 뱉어내야 되고 에너지도 계속 난방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과정 중에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 잘 조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 이 조화된 이 상태가 질서가 있는 상태인 거고 이 질서가 무너지면 세포가 죽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흩어져 버리는 거고 그때부터는 연력 강체의 이 법칙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질서가 유지된 상황
딱 여기랑 여기 거리는 어때야 되고 온도는 어때야 되고 정해져 있는 요 규칙을 제가 질서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라고 해요. 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짜로 되지만 계속 에너지를 쓰면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 에너지를 쓸 에너지를 우리가 밖에서부터 계속 물질 공급도 넣고 에너지 공급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보면 여기에 그런 경계면이 있는데 치밀하게 짜여진 경계면이 있는데 세포막이라는 게 있고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다. 이런 거 들었을 거야. 세포막과 세포벽 중에 누가 더 단단해? 세포벽이 더 단단하네. 그러면 생명의 이 기본적인 바운더리는 경계면에서 세포벽이 더 적당한 거 아니야? 세포벽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물리적인 단단함은 세포벽이 더 커. 그런데 세포벽은 세포막은 기름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쌓여져 있거든. 비눗방울 생각해 보면 공기 중에 비눗방울을 풀었어. 비눗방울이 있어. 비눗방울에 작은 부분이라도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돼? 바로 터진다 그러지. 그 말은 세포막은 치밀하게 전체를 다 싸서 작은 구멍도 없어야 돼. 세포막을 싸고 있는 세포벽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돌기를 뜯어야 돼. 무슨 뚫려 있는 구조가 되지. 단지 물리적인 그거 단단함을 주기 위해서 개껍데기 같은 거, 깨 껍데기 같은 거, 경상도 사전에서 애하고 애 같은 부분 밑에 크랩 껍데기 같은 거 보면 단단해 보이지만 구멍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 바운드리, 그래서 세포막을 바운드리라고 부르기에 적합한 이유가 있는 거야. 조 바운드리. 바이러스의 이 프로틴 코트는 그냥 방음막이야. 멸거하고 신호를 주고받지 않는 그냥 방공호야. 숨어 있는 거예요. 작동할 때는 그거 벗고 나와야 돼. 세포는 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런 주고받는 일을 한단 말이지. 물질도 주고받고 신호도 주고받아. 이렇게 봤을 때 이 세포막이 이루고 있는 이 경계면 그리고 그 속에서 유지되는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은 이 막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게 물리적으로 혹은 다른 예외 없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표정인데 미진한 표정이 노화가 뭐지? 질서를 역행하는 게 아니라 질서는 계속 흩어져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걸 못 잡기 계속 붙잡고 있는 거고. 그러면 노화로 가는 과정은 죽어가는 거지. 그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세포가 있는데 한두 개씩 이제 그 질서를 못 지키고 이제 흩어져 가는 거지. 그럼 그 노화된 세포는 이상한 세포로 변해가거나 아니면 죽어요. 노화는 천천히 죽어가는 거에 일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위를 어디로 보느냐가 키울 텐데 노화에서 모든 몸 동시에 노화가 다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포 단위로 봤을 때는 하나하나는 상태로 죽었느냐 살았느냐 판정할 수 있는데 몸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몸이 살았느냐 아니냐는 요 단위로 봤을 때 이 단위로 봤을 때 우리 몸의 경계면은 이걸 얻을 수 있겠지. 혹은 이 소화관 병 이런 거를 경계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 전체의 조화가 지켜지고 있느냐 죽었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죽었냐 사느냐를 판단하겠지. 그런데 뇌사건, 심장마비가 태웠을 때 한꺼번에 우리 몸이 동시에 죽느냐? 아니래. 죽는 게 천천히 부분별로 다 따고 천천히 죽어간대. 결국은 죽었냐 사느냐의 결정은 세포 단위로 가야 될 거란 말이지. 여사상태인 상태로 죽었다고 판정할 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그렇지만 다른 기관으로 살았으니까 돼가지고 쉽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죽는 거의 단위는 세포 단위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 또 다른 질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뭡니까?
요 리셉터 자체가 그 자체가 엔자임이거나 그래서 여기 가서 딱 붙으면 갑자기 엔자임이 활성화돼요. 재료를 가지고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 혹은 여기에 다른 거를 끌어와서 엔자임을 끌어와서 만들기도 해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될 때는 촉매작용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가서 붙었을 때 채널을 열고 닫는 방식이 있고 갑자기 열어야겠다. 딱 열면 갑자기 밖에 있던 나트륨이 쫙 들어와. 이 나트륨 자체가 시그널링 변화를 일으키고 혹은 얘가 들어옴으로써 여기에 걸쳐져 있던 막전이가 갑자기 쫙 바뀌기도 해. 그럼 그 신호가 막을 닫고 쫙 들어가요. 대표적으로는 세포 속에서 만들어질 때는 효소가 활성화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시간 만에 생화학 전체를 생명의 화학에 대한 걸 이제 무시하더라도 큰 그림을 한번 잡아보자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수요일 다 할 수 있겠어? 태양전지하 그런 거 아니야? 이번 주 수요일인데 가능하겠어? 안 되면 안 된다 얘기해줘. 해보고 병행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 수요일 날은 내 지금 생각에는 에너지 대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광합성 얘기를 하려고 해. 광합성이 가지고 있는 뭐 자세한 형태라고. 여기 오늘 보면 자세한 기술들 이런 거보다는 큰 그림을 내가 얘기하는 거고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 원리랑 태양 전지가 작동하는 원리랑 뭐 이런 거 얘기를 비교해서 얘기하려고 그래. 수요일에. 그러고 나면 다음 주 한 주 수업하면 그 다음 주에 기말고사야. 거의 다 왔어.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 지치지 말고 버텨. 지치면 지는 거래. 미치면 이기는 거래. 미치진 않아도 버텨. 다 왔어. 그리고 마지막 수업 날 오후에 내가 열흘간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이후에 그날 오후에 내가 출장을 떠나는데 기말고사 기간에 내가 없어.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시험 문제를 주부님한테 이만큼 보고하는 게 가장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마지막 수업날 다음 주 수요일날 기말고사를 보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봐서 기말고사 기간에 한 과목을 빼고 미리 기말고사를 하나 처리하느냐 그 옵션을 택할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픈 질문 받는 날로 새로운 것도 얘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통틀어서 혹은 지금까지 못했던 질문이 들고 와서 다음 주 월요일은 리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으로 하고 수요일날 시험도 하고 13일 맞아. 13일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건 어떻겠냐. 찬성하는 사람? 저는 고민 중이네. 고민하고 수요일에 생각해봐. 수요일에 다시 얘기하도록.